어머니! 파트너 회계사인 장남은 의자에서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개월 전절을 캄보디아 오지에 버리고 왔으니까요. 당연히 거기서 빌빌거리다 죽을 줄 알았겠죠. 그래, 내 어미다. 차갑게 내뱉는 한마디에 장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저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하나씩, 그것도 아주 천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하와이 효도 관광이라며? 그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지옥 관광을 시켜주마. 이것은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에는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늘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제가 세 자식의 복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안동 출신인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자식들을 키워냈죠. 그래서였을까요? 자식들이 갑자기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와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이라 설렜죠. 하지만 제가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것도 수도 푸놈펜이 아닌 깊은 시골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거기에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아직도 제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6개월. 낯선 땅에서 버려진 채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미움이 뼛속까지 차올랐고 돌아가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모성은 캄보디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승리자입니다. 세 자식들은 모두 파산했고 이혼했으며 사회적 지위도 잃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그들이 저를 버린 것처럼 저도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버렸습니다. 매일 밤 자식들의 눈물 젖은 사진을 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알겠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지를.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자식들을 파멸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복수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사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애지중지 키웠다는 사실이 허탈합니다. 장남 민석이는 대학까지 보내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민규는 중소기업 임원이었고 막내 민주는 학원을 운영했죠.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성공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돈 계산은 물론이고 사람 마음 읽는 것도 귀신 같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그의 능력이 바른 길로 쓰이길 바랐습니다. 그 좋은 능력으로 저에게 칼을 들이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둘째 민규는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속은 음험했습니다. 늘 형의 그늘에서 살았죠. 회사에서도 승진이 늦어지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막내딸 민주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은 무조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죠. 학원을 차리고 나서는 돈맛을 알았다던가. 학부모들 등록금을 유용하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더군요. 명절이면 을에 모였습니다. 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는 저를 위하는 척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웃음소리엔 늘 가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로 견제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면서도 겉으로는 화목한 척했던 거죠.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세 남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모아둔 재산이 꽤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채 장사 규모를 키워가며 모은 돈에 남편의 보험금까지 5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서로 얼마씩 나누자고 계산도 해뒀을까요? 그러고 보니 하와이 여행을 제안하기 몇 달 전부터 유독 자주 찾아왔었네요.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오더니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안마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기특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경계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죠. 당연히 자식이라면 무조건 믿었으니까요. 하와이 여행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작년 3월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저녁, 세 남매가 함께 찾아왔죠.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장남 민석이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인생에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하셨잖아요. 둘째 민규가 거들었고 막내 민주는 하와이 관광 책자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돈 쓰는 걸 극도로 아끼던 장남이 호화로운 여행을 제안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세 남매의 눈빛이 묘하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눈치였죠. 비용은 저희가 다 낼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집만 챙기시면 돼요. 하지만 비행기 티켓을 보여달라는 제 말에 세 남매는 슬쩍 눈빛을 주고받더니 아직 예약은 안 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자식들의 효도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내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착한 자식들을 의심하다니 제가 나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골 여행사에 물어보니 하와이행 티켓은 6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식들은 한 달 뒤 출발이라며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 도장을 가져가더니 며칠 뒤 수상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안 보인다고 하자 민석이가 재촉했죠. 별거 아니니 서명만 하세요. 비자 발급받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자식들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들의 효도가 진심이길 속으로 바랐나 봅니다. 만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효도였다면 그렇게 파탄에 이르는 복수도 일어날 일이 없었겠죠.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예요. 모든 예약이 완료됐어요. 민석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온 건 4월 초였습니다. 티켓, 호텔 예약증, 여행 일정표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였죠. 와이키키 해변에서 일주일 어머니, 평생 소원 풀으시는 거예요. 민주가 사진들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호화로운 리조트.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민규는 아쉬워하는 척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고 싶지만 회사가 바빠서. 대신 현지 가이드를 소개해줬죠. 한국인 가이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티켓의 글씨가 희미했고 호텔 예약증의 로고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 일정표가 너무 빡빡했죠.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세 남매는 입을 모아 말했지만 정작 비용은 얼마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고향 동창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가는 해외여행은 위험하다. 자식들이 왜 갑자기 효도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요. 하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애들이 날 속이겠어? 그런 자식들 아니야.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자식들을 감쌌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한 말이 지금도 가슴을 짓누릅니다. 결국 그렇게 믿은 자식들한테 속아 넘어갔다니. 부끄러워서 친구들 얼굴을 아직도 못 봅니다. 어쩌면 저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자식들에 대한 믿음을 잃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복수가 끝난 지금은 여태 인생을 어떻게 뭐하고 살았었나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짐을 싸는 과정도 이상했습니다. 세 남매가 번갈아 와서는 제 짐을 챙겼죠. 하와이 날씨에 맞는 옷이라며 얇은 옷만 골라 넣었고 짐도 작은 가방 하나로 제한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여권이랑 비자 서류예요. 잘 보관하세요. 민석이가 건넨 봉투엔 여권과 함께 낯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힌 문서들. 제가 읽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서명을 요구했죠. 이건 무슨 서류니? 그냥 여행자 보험이에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밤이 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제 예금 대부분이 어디론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분명 통장도 도장도 제가 잘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영자였죠. 그래, 내일이 출발이라며? 근데 하와이행 비행기가 인천에서 오후에 떠난다던데.
왜 새벽부터 공항에 가신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민주가 알려준 시간은 새벽 5시였거든요. 하와이 비행기는 오후 2시 출발이라는데 불길한 예감에 새 남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문자만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내일 일찍 피로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죠. 이상하게도 가방 속 옷들이 하와이가 아닌 다른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새 남매가 아닌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들더니 급하게 차로 향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이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도착한 공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대부분의 카운터가 문을 열지 않았죠. 낯선 남자는 저를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민규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죠. 형님이랑 민주는 주차장에서 오는 중이에요. 이상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민규가 저를 낯선 카운터로 데려갔습니다. 시로 시작하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었죠. 지금에서야 저는 그 항공사가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이라는 캄보디아의 비행사임을 알았네요. 가자마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하세요, 빨리요. 민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저 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민규는 휙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민규야. 제 외침이 텅 빈 공항에 메아리 쳤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낯선 언어와 끈적이는 열대의 공기가 저를 덮쳤죠.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지인은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낡은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저 여기가 하와이가 아니오? 그는 영어도 한국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알던 하와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 허름한 가건물들, 야자수 사이로 보이는 가난한 시골 마을. 차는 4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시골의 한 농장이었습니다. 코리안 실버 케어라고 쓰인 간판 아래 비슷한 처지의 한국 노인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관리인이라는 남자였죠.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여권은 저희가 보관하니까.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것입니다. 하와이 여행은 거짓말이었고 그들이 준비한 건 캄보디아 실버타운에 저를 버리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었죠. 방은 좁았고 더웠습니다. 모기장도 없었죠. 창문 밖으로는 열대우림이 보였고 밤이면 정체 모를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제가 먹던 혈압약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챙겨준 거겠죠.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식들을 저주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린 것도 모자라 저를 이국 땅에 버리다니.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으니까요. 시골 농장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매일 밤 모기와 싸워야 했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먹는 물도 끓여 마셔야 했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보내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제게서 더 뜯어내려 한다는 걸 깨달았죠. 휴대폰도 압수당했습니다. 유일한 통신수단은 농장 사무실의 낡은 유선전화. 그마저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관리인이 옆에서 도청하는 상태로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사연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자식들에게 속아 이곳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어떤 분은 2년째 이곳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나가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누가 그 돈을 보내겠어요. 남은 재산 가져가려고 여기에 버린 건데.
한 할머니의 말씀이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오전에는 농장 일, 오후에는 방해 감금. 식사는 하루 두 끼, 그마저도 날리는 쌀과 이름 모를 야채죽이 전부였습니다. 제 혈압약이 떨어져 갈 때쯤 처음으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었으니까요. 매일 밤 농장의 경비 동선을 외웠고 근처 마을까지 가는 길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더 심한 감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준비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 자식들에게 복수하리라는 일념 하나로. 어떻게든 자식을 믿어보려는 마음은 이제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열흘간의 관찰 끝에 탈출 기회를 잡았습니다. 관리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새벽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외운 대로 북쪽으로 걸었죠. 마을이 있다는 방향이었습니다. 5시간을 걸었을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모기에 물려부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경계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그렇게 헤매다 찾은 곳이 작은 절이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스님을 만났죠. 그분이 푸놈펜의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대사관 직원이 도착하기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절에서 숨어 지냈죠. 농장에서 수색대가 나올까 두려웠으니까요. 푸놈펜으로 이동한 후 대사관에서 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비슷한 피해 사례가 수십 건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캄보디아 시골 곳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자식들의 범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도망치기 전 농장 사무실에서 훔친 서류들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냥꾼이 되어 그들을 쫓을 차례라고. 자식들은 제가 살아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0월 초였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죽었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민석이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으니까요. 어머니! 분명히 보냈는데! 민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 내 어미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하니까요.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농장 서류에는 민석이의 서명이 있었고 계좌 추적으로 그가 받은 돈도 확인됐습니다. 5억의 제 재산이 어떻게 빼돌려졌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공모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죠.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처절한 복수를 계획했으니까요. 어머니! 제발! 자식들이 찾아와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캄보디아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었죠. 한 달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것처럼 저도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복수는 정교할수록 아름답습니다. 자식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장남 민석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였지만 불법 분식 회계로 승진한 비리가 있었죠. 의뢰인 회사들의 장부를 조작해주고 뒷돈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찾은 파일들이 이를 증명했죠. 민규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채 사업을 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번 돈으로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을 했죠. 하지만 그의 사채 사업 장부만 있다면 모든 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막내 민주는 학원 운영비를 횡령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죠. 그 증거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먼저 민석이의 회계법인부터 무너뜨리자.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증거를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고 동시에 의뢰인 회사들에도 알리는 겁니다. 민규의 사채업자 명단은 경찰에, 채무자 명단은 언론사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의 도박빚 증거는 교육청과 학부모회에 전달하기로 했죠. 자식들아, 너희가 캄보디아에서 날 죽이려 했듯이 나도 너희를 사회적으로 죽이겠다. 복수의 순서도 정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면서요. 이제 시작입니다. 민석이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금감원에 보낸 제보가 효과적이었던 거죠. 분식회계 혐의로 특별감사가 시작됐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멈춰주세요. 무릎까지 꿇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동료들에게도 증거를 보냈으니까요. 회계법인은 일주일 만에 그를 해고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죠. 유명 회계법인 파트너, 대규모 분식회계 연루 의혹. 민석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강남 아파트, 수입차 모든 것이 차압됐죠. 당신이 어머님을 버렸다고요? 아내의 비명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건 그가 동생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증거를 넘겼지? 민규에게 전화에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첫 번째 말이 쓰러졌습니다. 다음은 민규 차례입니다. 민규의 사채 사업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제가 입수한 장부에는 수백 명의 채무자가 있었죠. 이자율은 연 100%가 넘었습니다. 첫 번째 제보는 경찰에 했습니다. 그의 회사 자금 횡령 증거와 함께요. 동시에 채무자 명단을 언론에 흘렸죠. 민규 부장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회사는 즉시 그를 해고했습니다. 언론은 중견기업 임원, 이중생활의 실체 같은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죠. 채무자들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죠. 살인마다, 고리대 금업자. 피해자들의 외침이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민규의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시댁의 체면을 중시하던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도 요구했죠. 어머니 일도 형이 계획한 거예요. 제발 저에게 이러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저에게 민규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형제간의 불신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 말도 쓰러졌습니다. 이제 막내만 남았네요. 막내 민주의 학원은 강남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진실이 있었죠. 학부모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첫 타격은 교육청 제보였습니다. 동시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증거를 올렸죠. 아니, 우리 아이들 등록금으로 도박을 했다고요? 분노한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학원비 돌려내! 사기꾼! 시위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지역 뉴스에도 보도됐죠. 도박 빚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카지노 CCTV, 거래 내역, 빚 독촉장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자 민주는 도망쳤습니다. 엄마, 저 오빠 둘이 공모한 거예요. 저 형제들이 문제예요. 저는 잘 몰라요. 도망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고발하고 의심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누구도 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저 서로를 의심하며 무너져갈 뿐이었습니다. 세 남매의 몰락은 완벽했습니다. 장남 민석은 회계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고 빚쟁이들의 쫓겨고시원으로 들어갔죠. 민규는 더 처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은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아내와도 이혼했죠. 그는 지방으로 도망갔다는 소문만 들립니다. 민주의 학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학부모들의 집단 소송이 시작됐고 도박빚까지 드러나면서 그녀는 잠적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말도 있고 태국이라는 말도 있죠. 이제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형제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각자 자신의 불행이 다른 형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건 내 제안이었잖아. 형이 계획한 거면서. 오빠들이 날 배신한 거야. 서로를 향한 분노와 원망만이 남았습니다. 제 복수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느 날 세 남매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한강공원의 벤치였죠. 해질 무렵 그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했다. 단 한마디로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살아 돌아와 너희를 하나씩 무너뜨렸다. 민석이의 분식회계, 민규의 사채, 민주의 도박 모든 증거는 내가 찾아냈고 내가 공개했다.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깨달은 거겠죠. 왜 저희를 용서 안 해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서. 내가 캄보디아에서 죽기를 바랐던 자식들을 어떻게 용서하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처절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일,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자식들이 빼앗아간 돈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제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캄보디아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했으니까요. 가끔 새벽 시장에서 자식들 소식을 듣습니다. 민석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고 민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민주는 아직도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들의 불행이 제게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듣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자조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매주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가족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복수는 끝났지만 불법 요양원을 운영하는 저들을 향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갈 겁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